그런데 전국 요새 하도 수상해서 급하게 현재 기준 언제 바뀔지 모르죠. 지지율 1위 부터 모셔서 저희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 정국을 어떻게 할 거냐. 문재인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렇게 웃으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고문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 전에 잠깐 문재인 전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드리자면 그때가 2009년인가요? 10년인가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 계실 때 제가 그때 아직 정치를 하시기 전이죠. 그래서 뭐 정치 물어보면 절대 안 한다고 하실 텐데 노무현 재단에서 노무현 재단 내년 사업에 대한 인터뷰를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노무현 재단 그 잡지 실을 거라고 인터뷰를 하러. 딴지일보 총수할 때. 네, 그렇죠. 지금도 총수입니다. 종신 총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노무현 재단 내년 사업을 물어달라고 이제 저를 불렀는데 사업 질문을 안 하고 대선 출마 안 하냐고 질문을 계속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질문을 인터뷰 내내 수십 번 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재단 사업 뭐 잘 되겠죠. 그런데 대선 출마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뭐 재단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내년 출마 안 하세요? 또 물어보고 1시간 내내 물어보다가 제가 재단 관계자에서 그만 꺼지라고 끌려 나갔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요. 그때 출마하지 않냐고 네. 하는 그 질문 한마디 한마디가 네. 저에게는 출마하라고 네. 하는 맞죠? 그런 아주 강권으로 그렇게 들렸거든요. 끝까지 안 하신다고 그러고 1시간 내내 질문과 답변이 같다면서 안 하십니까? 안 한다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한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결국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우리 김 총수께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자, 오늘도 대충 답변을 하시면 제가 계속 물고 넣어줄 테니까 아시죠? 단단히 각오를 해주시고. 며칠 전에 JTBC를 나가셨어요? 아마 이제 인기를 좀 끌어올려보려고 나가신 것 같은데. 그런데, 손석희 앵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명쾌하지 않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거는 제 답변을 못한 게 아니고 일부러 모호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변호를 해주는 거죠. 실드. 그런데 손석희 앵커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분명했고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오는 게 아니고 못한 겁니다. 맞죠? 예, 뭐 아픈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제가 답을 잘 못했어요. 좀 깔끔하게 이렇게 답하지 못하고 버벅거렸죠. 아니 쉽게 인정하면 제가 맥이 빠지죠. 뭔가 이렇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미리 손들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 원칙대로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건데 좀 네.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날 그 인터뷰 가는 길에 그 비박 중진들이 대통령에게 명예퇴진 건의했다라는 이제 속보만 보고 그 내용을 잘 모른 채 가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막 원칙대로 답하면 될 건데 네. 제가 혹시 제가 답을 잘못하면 야권이 유리하니까 즉각 퇴진과 60일 이내 대선 주장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공격받을까봐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이런저런 이제 괜한 생각들을 하면서 복잡해졌죠. 그런데 네.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자진 사퇴든 탄핵이든 거기에 후속 절차는 헌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밖에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촛불 민심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 그뒤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세요? 네. 후회가 되는 표정이 아닌데 지금 하여튼 후회하셨죠 진짜? 예, 지금도 아쉽습니다. 혹시 사모님한테 바보 소리 안 들으셨어요? 자, 근데 이제 손석희 앵커가 인터뷰를 하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멈춘 부분에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즉각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니까 본인이 가장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장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린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있죠. 예, 당연히. 막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네. 보는 것이 상식일 테지요. 네. 뭐 하지만 그것도 지금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정국이어서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60일 이내 대선은 이런 정치적 계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헌법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왜 그렇게 정했냐? 그것은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죠. 저는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빨리 퇴진하고 또 하루빨리 다음 정부를 출범시키자라는 것이 촛불 민심이라고 보거든요. 헌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 유리하려고 네가 유리하자고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제 말문을 막으려고 그런 정략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죠. 틀린 게 뭡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대통령이 될까 봐 그분들이야말로 이렇게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틀린 건 뭡니까? 하나는 맞다. 내가 유리한 건 맞다. 틀린 게 그러면 너 유리한 계산 아니냐. 그건 틀린 것이라. 예. 그래요? 약간 설득되려고 그러는데 한마디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어서 하는 게 뭐냐면 이미 대통령 된 것처럼 행동한다. 예. 저희가 아주 좋은 공격이라고 봐요. 건방진 거 아니냐? 1위가 돼서. 또, 다른 후보들한테는 이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표를 직결시킬 수도 있고. 지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대통령 된 줄 착각하는 거 아니냐? 아닌가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통령이 될까봐 무서워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잘못하지 않았으면 뭘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정정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판단받으면 되는 거죠. 지금 새누리당이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한마디로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퇴출될까 봐. 하지만 가짜는 늘 복잡하고 진실은 단순한 법이죠. 판단도 선택도 국민이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내가 좀 행동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이 질문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이재명 시장은 상종가입니다. 본인 그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꾸, 대통령 될까 무서워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이재명 시장은 사이다다. 예. 근데 문제는 고구마다. 예. 이재명은 빠르고 명쾌한데, 문제는 느리고 뭐하고 답답하다. 이거는 저쪽에서 대통령 될까봐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하는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이다. 문재인 고구마. 고구마 아닌가요? 답답하다. 고구마. 이재명 시장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정말 사이다 맞습니다. 제가 들어도 뭐 시원합니다. 분명하고 위치 선정 빠르고 아주 훌륭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잘하고 있죠. 반면에 저는 뭐 말도 느리고 또 많은 요소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특히 당황하고 보조를 이렇게 맞출 필요가 또 있고요. 그만큼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이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저는 든든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지 마세요. 약간 설득될 뻔 했는데, 또 그렇게만 설명하시면, 이 정치권이 너무 답답하니까 현재 사람들은 사이다를 원해요. 그래서 입증이 되는 게 이재명 시장 지지율은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재인 지지율은 정체예요. 이게 고구마가 문제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이게. 고구마!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빠르고 분명하게 그리고 즉각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형국인데 지금 그 흐름을 놓치고 뒤에 처져 있다. 지지율이 증명한다.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저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 그 지지율 상승은 아주 좋은 거죠. 사람들은 이재명 시장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걱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야권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거죠. 나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후보가 될 경우에 그 지지들이 다 함께 모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시장뿐만 아니라 박문순 시장,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의원 모두 다 이 지지율이 더 상승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전국 흐름을 놓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엄연히 1번 주자여서 이 전국 흐름이 새누리당의 온갖 계산과 장난에 의해서 역사가 거꾸로 역행하지 않도록 제가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 흐름을 뒤집지 못하도록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고 다시 집권하려면 반드시 저를 밟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역할 끝까지 충실하게 해낼 겁니다. 오, 이거 연습하신 건가요? 저지선 역할, 역사가 역행하지 않도록 내가 1번 주자이기 때문에 저지선 역할을 한다. 새누리당이 역사를 역행시키려면 나를 밟고 넘어가야 된다. 나부터. 답변 괜찮습니다. 이거. 방파제인인가요? 방파제 문재인. 괜찮은 답변이었는데, 근데 이게 본인 앞가림부터 해야죠. 본인 재수적인데, 남들 챙기다가 또 낙방하고, 삼수는 못 하시잖아요. 재수. 예, 삼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함께 가는 것이 제가 이렇게 타고난 기질입니다. 그건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제가 혼자 잘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잘해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 최전방 공격수 역할, 이렇게 잘해주고, 또 저는 저대로 또 중심 역할 또 확실히 하고, 또 우리 다른 대선 후보님들 또 각자 영역에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좋은 경쟁해서 힘을 함께 모으면 저는 그때는 상대 후보가 누가 나서든 저는 우리가 문제없이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 후에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 저는 개혁도 훨씬 힘차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고, 또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도 그 속에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이게 이제 다시 또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시국이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단 말이죠. 엄청나게 빨리 변해서 아침 뉴스 브리핑에 의미가 없어요. 오후 되면은 다른 정국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급변하는 전국에서는 이 정치 지도자가 맨 앞에 서서 전국을 헤쳐나가야 된다. 그런 걸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물론 이제 그 의미, 나는 저지선이다. 시대를 역행하려면 날 넘고서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또 바라는 건 사람들이 맨 앞에서 이 혼탁한 정국에서 맨 앞에 헤쳐나가기를 바라는데,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는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회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맨 선두에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숨만 쉬면 어쨌든 역사는 순간적인 대응으로 그렇게 결판을
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멀리 있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뚝심, 그런 뚝심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제게는 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또 유불리 따지지 않고 뚜벅뚜벅하는 그런 뚝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뚝심 아니고 둔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좀 둔한 건 예, 맞습니다. 예, 좀 주변에서 많이 좀 놀라고 좀 많이 당황하는 그런 일도 저는 좀 침착하고 담담한 그런 편이죠.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부당, 불의 이런 일에는 아주 예민합니다. 참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후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면에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아마 그때는 불같은 문재인, 호랑이 문재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요. 이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 과거를 대청소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것, 이 모두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호랑이 문제는요? 어음 한번 해보세요. 호랑이 문제. 현안 얘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3차 담화가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전국에 급변하게 됐는데, 대통령 본인은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세 차례 담화 내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건데요. 자신이 하는 일은 모든 일이 다 무조건 옳고, 그래서 그게 바로 공익이다. 그렇죠. 그게 그런 논리죠.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 네. 좀 이렇게 지금 착각을 크게 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공공 마인드가 전혀 없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판이 좀 약하신데. 좀 정상적인 윤리의식이나 판단력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치료가 필요합니까? 치료가 필요한가요? 알아들으신 척 하시는데. 그럼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뇌물죄가 지금 빠져 있는데. 예, 뭐 지금까지 검찰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뇌물죄까지 이렇게 분명하죠. 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탄핵 사안입니다.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지요. 아주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불행한 일인데요. 하지만 더 불행한 것은 이렇게 헌법을 유린했는데도 또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이 더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불행한 역사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상 하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하야라는 친정 용어가 등장했는데. 친박이 이 3차 담화가 사실상 하야다 이런 주장을 한 걸 저도 봤는데요. 아니 하야라면 아니 대통령이 직접 말하면 되지. 왜 친박이 통역을 그렇게 합니까? 통역. 하야면 하야지 사실상 하야. 이건 또 뭡니까? 이렇게 말장난으로 국민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완전 아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예로운 퇴진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하셔가지고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누구 마음대로 용서를 해주냐. 누구 마음대로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인, 범죄자인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준다고 하냐. 그런 공격을 받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아주 명쾌하게 제가 해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의미가 뭐죠? 명예로운 퇴진이? 뭐, 그좀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었는데요. 다른 자리에서.
퇴진과 사법 처리는 별개의 문제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것이고 대통령도 법 앞에 성령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사면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이 선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잘못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게 됐지만 그러나 명예롭게 스스로 퇴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그분을 선택한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이 국민들을 계속 모욕하고 있으니 다 이 소용없는 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소용없는 말이다. 지금 이제 가장 시급한 전국 현안은 이겁니다. 새누리당 비박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바꿔서 4월 퇴진, 6월 대선 뭐 이런 당론도 정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조건을 달았는데 4월 7일까지 대통령이 퇴진 약속을 하면 그때는 탄핵을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미 얘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뭐 국민의당도 9일 얘기하다가 5일 얘기하다가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2일 주장하다가 또 실패했고 전국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지럽고 복잡하고 이해가 안 가고 여기 어떻게 대응하는 겁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맞는 겁니까 이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실은 단순하고 가짜는 복잡한 거죠. 그냥 간명하게 원칙대로 판단하면 될 문제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은 자격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핵되어야 마땅한 거죠. 그 밖에 모든 복잡한 계산은 다 기만이라고 봐야죠. 이 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이야기를 했는데 임기 단축은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또 사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사기다. 만약에 4월에 조건 없이 스스로 사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또 그때 어떻게 또 보상받을 것입니까? 그때 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또 탄핵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선례가 있어요. 과거에 윤부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임을 선언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번복한 그런 역사적 전례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을 끌면서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보이죠. 그 사이에 또 불안한 뭐 안보 국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또 장난을 칠 것입니다. 이런 꼼수들을 다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결국은 지치지 않는 촛불입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이 국민 무슨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국회를 용서하겠습니까? 저는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국민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정말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몇 번 했었는데 오늘 인터뷰 실력이 좀 늦으신 것 같아요. 아직 좋아하실 때는 이러고 3번 남았기 때문에. 자, 어렵게 모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전하는 말 듣고 3부에서 문재인 대표 인터뷰 이어갑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내는 국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MB 매사로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뱅수하고 좀 다른 시간에 이래만 나왔습니다. 왜냐?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지금 여론조사에는 보면 1등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렸어. 이 대권을 위해서 좀 나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선배로서 그하고 전임 VIP로서 애정어린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 도덕성인 것입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무엇보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신뢰가 생기고 국민들이 자연히 따르는 것이다. 후보 때는 누구나 다 자신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은 이 도덕성, 이 완벽한 도덕성을 갖추기라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다. 부디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 그런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해서는 뭘 어떻게 되느냐? 하다못해 멀쩡한 강을 바디베고 외국에서 희한한 강산 산다거나 아무데나 공구리나 치고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그 무엇보다 군대를 좀 다녀야 된다. 왜냐면 저기 우리는 특전사 나왔다네요. 이 사람이? 예. 군대 안 갔네. 특전사 그러면 어느 절이야? 그러니까 아주 말이에요. 그래 불공이나 드린다고 해서 그 병역이 해결된 게 아니다. 좀 답답하고 좀 무기 같은 거 하고. 네, 뉴스공장 3부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문자가 두 갈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변했나? 너무 잘한다. JTBC에서 빰 맞고 뉴스공장에서 화풀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서버 폭주해가지고 접속이 자꾸 끊긴다고. 네. 이거는 청취자들 잘못이죠. 한꺼번에 달려들고 그래요. 예. 저희가 팟캐스트에 특별히 오늘은 항상 하는 일이지만 특별히 올리겠습니다 또. 네. 자, 문재인 전 대표님. 자, 따라해보세요. 라디오는 TBS. TBS. 네. 시사는 뉴스공장. 손석희보다 김어준. 네. 김어준 짱. 네. 잘하셨고요. 왜냐면은 지금 손석희 앵커의 방송에 가서는 이렇게 버벅거리시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잘하시면 제가 굉장히 안 날카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자존심 상한데. 다시 한번 해보죠. 김어준 짱. 네. 잘하셨고요. 자, 이제 현안 얘기 다시 해보자면, 지금 탄핵 공조가 새누리당 비박 때문만이 아니라 국민의당도 야당 공조도 무너지고 있어요. 국민의당도 입장 변화가 있고 야당 공조의 전열로 흐트러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도 제대로 못하는 건데요. 예, 원래 국민의당도 어제 탄핵 발의 함께 해서 오늘 그 탄핵 의결을 하기로 네. 그렇게 합의했었는데 어제 국민의당이 탄핵 발의를 거부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야권의 공조가 깨어지는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다시 함께 발의하자라고 네. 입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일날 이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탄핵 안건이 5일날 처리가 될지 안 그러면 또 9일날 처리가 될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야권 공조가 저는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당은 민주당하고 그리고 정의당하고는 스탠스를 계속 달리하고 비박의 의사가 중요하다. 물론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으로 인한 야당 공조가 흔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거꾸로 국민의당 입장이 맞다고 지지하시는 분도 있지만 국민의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탄핵 의결에 그 비박들의 참여와 협조가 네.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협상이나 설득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촛불 민심에 네. 대해서 비박들이 얼마나
촛불 민심을 받드느냐. 네.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네. 그분들을 탄핵의 대열에 나서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박이 당조 약속과 달리 네. 탄핵 대열에서 이탈한다면 저는 아마 가혹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비방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야권 공조가 중요한데 국민의당 입장이 뭐 모든 정당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노선을 선택하긴 해야 되지만 야권 공조가 계속 흔들리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야권은 이렇게 탄핵으로서 촛불 민심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네. 끝까지 함께 공조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야권들 간에 조금씩 삐걱거리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말하자면 다시 조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말하자면 비온 뒤에 땅을 더 굳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 안 하시려고 하는데 다시 여쭤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다 추미애 대표가 혼자 독단적인 결정을 하거나 의논하지 않거나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편 같은 곳에서도 추미애 대표는 뭐 거의 숨만 쉬면 욕을 먹어요. 예.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나 이거? 예, 뭐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그 종편들이 뭐 그렇게 뭐 공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추미애 대표가 잘 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지금 추미애 대표가 이 촛불 민심에 따라서 지금 퇴진 정국 그다음에 탄핵 정국을 잘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행보에 있어서 말하자면 야권 공조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야권 공조를 위태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국민의당도 지금까지 해왔던 국민의당의 선택이 과연 호남의 민심에 부합하는지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의 민심에 부합하는지. 이건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얘기를 이제 연속으로 드리자면 국민의당에서는 탄핵 이전에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 총리를 황교안으로 그냥 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복심 아니냐. 근데 총리를 그냥 두고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물론 지금은 탄핵 자체가 불투명해졌지만 총리 교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총리 문제로 이렇게 탄핵 대열을 교란시키거나 또는 탄핵을 지연시키거나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다 한 군데로 모이는데 개헌으로 이제 모입니다. 새누리당은 뭐 친박 비박 모두 다 개헌하자고 하고 국민의당도 뭐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왔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도 개헌파가 있어요. 그래서 개헌이 한두 사람의 요구가 아닌데 개헌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문 대표는 항상 개헌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셨단 말이죠. 대통령이 문제다. 뭐 이렇게 요약되는 이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 입장이. 그렇지 않고요. 저도 일찍부터 어찌 보면 누구보다 먼저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사람이고요. 지난번 대선 때 이미 개헌을 공약한 바도 있었죠. 어쨌든 개헌은 뭐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집중해야 하는 이 시기에 개헌을 하자고 나서는 것은 이것은 새누리당의 집권을 연장하겠다는 거고 또 혼자서는 집권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든 이렇게 권력을 나누자, 권력을 나눠서 먹자, 라는 그런 거래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예. 지금 개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개헌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비박 김무성, 그리고 국민의당 박지원 두 분으로 대표되는 최근에 이제 삼지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개헌을 거로 삼지대로 가야 된다. 삼지대 연대. 이런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삼지대론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거에 3당 합당 네. 있었습니다. 우리 정치, 우리 역사를 크게 후퇴시켰죠. 저는 그것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TK가 PK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정권 연장에 성공했던 것이 3당 합당이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남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정권 연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새누리당의 욕망이 만든 그런 기획이 제3지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은 이 새누리당의 정권 연장 욕망을 정말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이 정말 호남의 민심인지 이렇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제 호남 민심이냐 이렇게 자꾸 재질문 하시는 건데, 그 삼지대 얘기하면 항상 친박, 친문 다 모여라 제외하고, 이게 주역 키 문장입니다. 극단적인 세력들, 친박, 그리고 친문재인을 제외한 합리적인 중도 보수가 삼지대에 모여야 한다.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해요? 그게 그분들의 정치적 의도를 네.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친박은 이미 사실상 후보를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능력을 상실했으니까 결국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문재인을 두려워하는 거죠. 자신만만. 그런데 비박도 네. 후보를 낼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서 권력을 나눠 먹자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제3지대니 뭐니 이렇게 무슨 수를 써도 제가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아낼 것입니다. 본인이 막아내실 거라고요? 예. 국민들이 이미 그런 정치적 의도를 다 간파하고 있고 국민들이 다시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뉴스 공장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김어준 짱. 이제 싫으세요? 김어준 짱. 예. 라디오는 뭐라고요? TBC, TBS. TBC. 일본에 TBC가 있죠. 네. 게다가 거기는 TV입니다. 네. 손석희보다? 김어준. 네. 잘하셨고요. 항상 외우세요. 저희가 손석희 사장님 한번 모셔가지고, 네. 인터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우리 그 손석희 앵커에게 서서바이 할 일은 아니고요. 섭섭하진 않으세요? 그날 제가 대답을 잘못했죠. 그래요? 네. 더더욱 제가 화가 나고 있습니다. 자, 친박, 친문 제외한 얘기 하다 보니까 손학규 전 대표도 생각나요. 손학규 전 대표가 이거 주요 공격수 중에 한 분이거든요. 개헌 논자이기도 하고. 문재인 저격수가 참 많습니다만 최근에 또 손학규 전 대표도 나서서 문재인 전 대표가 권력에 눈이 멀었다. 개헌을 거부하는 걸 보고 권력에 눈이 멀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저는 이 안경을 끼고 있지만, 제 눈은 아주 멀쩡하고요. 지금 개헌하자. 네. 제3지대 하자. 하는 분들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욕 아닙니까? 저는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도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지금은 일이지만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반기문 지금 1위의 자신감으로 자꾸 이제 내가 막아낸다. 내가 저지선이다. 나를 넘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반기문 사무총장, 이제 곧 귀국하실 텐데, 이분이 일이었어요. 돌아오면 또 바뀔지도 모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은 제가 과거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 그분은 외교보좌관, 네. 저는 민정수석이었고요. 네. 그분이 아시죠? 네. 외교부 장관 할 때도 네. 저는 청와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셨잖아요. 꽤 오랫동안 네. 함께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외교 관료들 가운데 아주 주류 중에 주류시죠. 한 줄로 평가하십니까? 아주 친미적이고 유능한 그런 외교 관료 입니다. 아니 왜 웃으세요? 이 디스 실력이 굉장히 늦었는데. 아주 유능한 친미적인 관료라고요? 네. 대한민국 외교부가 예, 그렇죠. 친미적입니까? 네. 아주 유능한 친미적인 관료라고요? 귀국하면 그러면 이제 친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거의 친받고 합류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이분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귀국하면? 그걸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정치를 만약에 한다면, 어디에 합류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그렇게 이제 고민하시지 않겠나 싶은데. 당연한 거죠. 예. 응? 당연한 거죠, 그거는. 예.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어디가 유리한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고심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돌아오시면 바로 1위를 해서 본인을 제치고 질주하지 않을까요, 혹시? 할 수 없죠. 지금 정말 이렇게 전국이 요동치고 있어서,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쨌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대선에 대해서는 누구도 전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는 새누리당은 아웃이다. 저는 그것만큼은 우리 국민들의 공통된 저는 민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반기문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런 선택하기가 지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이런 질문 나온 김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답변하기 껄끄러워 하실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 다른 당 대선 주자를 평하기는 조금 그렇죠. 왜요? 예의가 아니죠. 예. 제가 좀 예의가 없어가지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당 대선 주자 이야기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좀 이따 다시 여쭤보고. 그러면은, 박원순.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사이다라고 평가를 이미 하셨고, 본인 고구마라고. 박원순 시장도 네. 참 잘하고 계시죠. 서울시정으로, 능력이 검증된 리더다. 그런 거 말고 좀 나쁜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면,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단점이야. 이런 거 없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논의되고 있는 우리 당의 대선 주자들,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 또 김부겸 의원, 모두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이런 분들과 함께 경쟁하게 됐다는 이 사실 자체만 해도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우리 당이 그만큼 발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구시대 정치를 넘어서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빠르게 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가 우리 당의 혁신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단점이 뭐냐는 거죠.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요. 없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예, 아직은 뭐 이게 맞으면 지지도가 네. 뭐 이렇게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게 지지율이 단점이죠. 예. 지지율이 단점이다. 지지도만 올라간다면 저는 뭐 아주 훌륭한 본인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을 대체해도 문제없는 후보다. 저는 반드시 저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이라는 직책보다 정말 세상을 한번 제대로 바꾸고 싶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죠. 저는 우리 당에 논의되고 있는 대선 주자 가운데 제가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의지나 그다음에 그 준비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까 박원순 시장 그 비롯한 다른 후보님들도 다들 좋은 분들이어서 뭐 충분히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단점은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단점 계속 물어보면 1시간 동안 물어보면 하나 정도 얘기하거든요, 이분이. 1시간이 없어가지고. 안희정 지사도 같이 오랫동안 겪어보셨잖아요. 예, 안희정 지사는 요즘 뭐 국가 경영의 큰 비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아주 통합의 시대를 이끌 그런 아주 젊은 리더다 그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다음이다. 뒤가 많죠. 욕심쟁이. 오늘 기존의 인터뷰 태도가 완전히 바꾸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JTBC에서 밥 먹고 여기서 화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뭐가 됩니까? 날카로워야 되는데. 김어준 짱 해보세요. 김어준 짱. 자, 김부겸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부겸 의원은 그야말로 우리 정치의 그 강고한 그 지역구도를 뛰어넘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치 지역구도를 깨고 지역 간의 아주 통큰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물어보나 말았는데 칭찬만 나오는. 김종인 전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전 대표. 곤란하시죠? 김종인 대표님은 뭐 이렇게 경제 민주화의 일가견이 있으신데 어쨌든 그분은 뭐 지금 대선 주자는 아니시니까요. 아니 뭐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니 근데 저기 사석에서는 본인이 뜻이 있는 것이냐 얘기하기도 한다고 하시던데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요. 본인이 나오신다면. 예, 뭐 아주 경제 민주화의 일가견을 갖고 계시죠. 그거 빼고는 없나요? 더 필요합니까?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게 뭐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 다 읽을 줄 알고 제가. 자, 질문 중에 하나 드려볼게요. 아니 이재명 시장도 물어주셔야. 이재명 시장은 아까 사이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이다. 예. 네. 맞습니다. 네, 본인이 분류해요. 그러면 한 줄로 평가하시자면요. 사이다 말고 본인의 워딩으로. 예, 뭐 아주 선명한 기치의 열정을 갖고 있는. 만약에 이재명 시장 일을 하시면 본인은 다시 어떻게 일을 해보실 생각이십니까? 추세가 무서운데. 예, 좋은 경쟁해야죠. 우리 당의 지금 과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후보군들이 다 좋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되 끝은 어쨌든 협력적인 경쟁으로, 그렇게 끝을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국정을 운영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재창출해 나가고, 그것이, 아마 그런 목표에 대해서 우리 당의 대선 주자들 다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오늘, 뉴스 브리핑 때, 저 나름의 단독을 하나, 아직 완전한 뉴스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제보 받은 건 확실하니까, 복수의 비박계 의원으로부터, 2명이 찾아와서 본인의 탄핵 찬성을 바꿔라, 태도를. 이런 압력이 있었다. 그보다 더 구체적인 건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박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싹 바꿨거든요. 네. 저는 비박도 살아남는 길은 이 탄핵 대열에 동참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만이 비박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박도 탄핵 대열에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네. 실제로 비박도 그렇게 선언했었고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서 탄핵으로 가자라고 말했던 네네. 것이 비박이었죠. 그런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을 완전히 바꿔 담화 한 번 했다고 해서. 네, 버렸거든요. 그런 거 보면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국회의 헌법적인 권한을 마저 무력화시킨 거예요. 뭐 권력 남용은 말할 것도 없고 권한 남용을 넘어서서 저는 그것은 거의 뭐 내란의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조차도 특검에서 규명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런 그 정보가 있다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취재 대상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혹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시는 분들한테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 촛불 그 민심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서 우리 세상을 한번 제대로 바꾸자는 거죠. 과거를 확실하게 대청소하고 좀 진정한 민주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 그렇게 만들자는 것이고요. 그것을 정치가 잘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광장에서 촛불로 또 정치는 또 정치의 영역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촛불들이 지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끈질기게 촛불을 들어야죠. 비바람이 불거나 폭풍과 몰아쳐도 촛불을 끄트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촛불, 더 높이 들어야 되죠. 내일 또다시 주말 대규모 촛불 집회가 전국에서 열리는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나오셔서 함께 촛불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표였습니다. 답답하고 좀 무기 같은 거 하면 네, 뉴스공장 3부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문자가 두 갈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변했나? 너무 잘한다. JTBC에서 빰 맞고 뉴스공장에서 화풀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서버 폭주해가지고 접속이 자꾸 끊긴다고. 예. 이거는 청취자들 잘못이죠. 한꺼번에 달려들고 그래요. 예. 저희가 팟캐스트에 특별히 오늘은 항상 하는 일이지만 특별히 올리겠습니다 또. 네. 자, 문재인 전 대표님. 자, 따라해보세요. 라디오는 TBS. 네. 시사는 뉴스공장. 손석희보다 김어준. 네. 김어준 짱. 네. 잘하셨고요. 왜냐면은 지금 손석희 앵커의 방송에 가서는 이렇게 버벅거리시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잘하시면 제가 굉장히 안 날카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자존심 상한데. 다시 한번 해보죠. 김어준 짱. 네, 잘하셨고요. 자, 이제 현안 얘기 다시 해보자면 지금 탄핵 공조가 새누리당 비박 때문만이 아니라 국민의당도 야당 공조도 무너지고 있어요. 국민의당도 입장 변화가 있고 야당 공조의 전열로 흐트러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도 제대로 못하는 건데요. 예, 원래 국민의당도 어제 탄핵 발의 함께 해서 오늘 그 탄핵 의결을 하기로 네. 그렇게 합의했었는데 어제 국민의당이 탄핵 발의를 거부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야권의 공조가 깨어지는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다시 함께 발의하자라고 네. 입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일날 이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탄핵 안건이 5일날 처리가 될지 안 그러면 또 9일날 처리가 될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뭐 다시 야권 공조가 저는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당은 민주당하고 그리고 정의당하고는 스탠스를 계속 달리하고 비박의 의사가 중요하다. 물론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으로 인한 야당 공조가 흔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거꾸로 국민의당 입장이 맞다고 지지하시는 분도 있지만 국민의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탄핵 의결에 그 비박들의 참여와 협조가 네.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협상이나 설득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촛불 민심에 네. 대해서 비박들이 얼마나 촛불 민심을 받드느냐 네.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네. 그분들을 탄핵의 대열에 나서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박이 당조 약속과 달리 네. 탄핵 대열에서 이탈한다면 저는 아마 가혹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박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야권 공조가 중요한데 국민의당 입장이 뭐 모든 정당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노선을 선택하긴 해야 되지만 야권 공조가 계속 흔들리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권은 이렇게 탄핵으로서 촛불 민심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네. 끝까지 함께 공조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야권들 간에 조금씩 삐걱거리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말하자면 다시 조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말하자면 비온 뒤에 땅을 더 굳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 안 하시려고 하는데 다시 여쭤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다 추미애 대표가 혼자 독단적인 결정을 하거나 의논하지 않거나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편 같은 곳에서도 추미애 대표는 뭐 거의 숨만 쉬면 욕을 먹어요. 예.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나 이거? 예, 뭐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그 종편들이 뭐 그렇게 뭐 공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추미애 대표가 잘 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지금 추미애 대표가 이 촛불 민심에 따라서 지금 퇴진 정국 그다음에 탄핵 정국을 잘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행보에 있어서
말하자면 야권 공조 네.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야권 공조를 위태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국민의당도 지금까지 해왔던 국민의당의 선택이 과연 호남의 민심에 부합하는지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의 민심에 부합하는지. 이건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얘기를 이제 연속으로 드리자면, 국민의당에서는 탄핵 이전에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 총리를 황교안으로 그냥 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복심 아니냐? 근데 총리를 그냥 두고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물론 지금은 탄핵 자체가 불투명해졌지만, 총리 교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총리 문제로, 이렇게 탄핵 대회를 교란시키거나 또는 탄핵을 지연시키거나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다, 한 군데로 모이는데 개헌으로 이제 모입니다.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 모두 다 개헌하자고 하고, 국민의당도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왔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도 개헌파가 있어요. 그래서 개헌이 한두 사람의 요구가 아닌데, 개헌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문 대표는 항상 개헌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셨단 말이죠. 대통령이 문제다. 이렇게 요약되는. 이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 입장이. 그렇지 않고요. 저도 일찍부터, 어찌 보면 누구보다 먼저,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사람이고요. 지난번 대선 때 이미 개헌을 공약한 바도 있었죠. 어쨌든 개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집중해야 하는 이 시기에 개헌을 하자고 나서는 것은 이것은 새누리당의 집권을 연장하겠다는 거고 또 혼자서는 집권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든 이렇게 권력을 나누자, 권력을 나눠서 먹자, 라는 그런 거래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예. 지금 개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개헌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비박 김무성, 그리고 국민의당 박지원 두 분으로 대표되는 최근에 이제 삼지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개헌을 거로 삼지대로 가야 된다. 삼지대 연대. 이런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전국 요새 하도 수상해서 급하게 현재 기준 언제 바뀔지 모르죠. 지지율 1위. 부터 모셔서 저희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 정국을 어떻게 할 거냐. 문재인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렇게 웃으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고문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 전에 잠깐 문재인 전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드리자면, 그때가 2009년인가요? 10년인가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 계실 때. 제가 그때 아직 정치를 하시기 전이죠. 그래서 정치 물어보면 절대 안 한다고 하실 텐데. 노무현 재단의 내년 사업에 대한 인터뷰를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노무현 재단 잡지 실을 거라고 인터뷰를 하러. 딴지일보 총수할 때. 네, 그렇죠. 지금도 총수입니다. 종신 총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노무현 재단 내년 사업을 물어달라고 이제 저를 불렀는데 사업 질문을 안 하고 대선 출마 안 하냐고 질문을 계속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질문을 인터뷰 내내 수십 번 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재단 사업, 잘 되겠죠. 그런데 대선 출마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재단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내년 출마 안 하세요? 또 물어보고. 1시간 내내 물어보다가 제가 재단 관계자에서 그만 꺼지라고 끌려 나갔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요. 그때
출마하지 않냐고 네. 하는 그 질문 한마디가 네. 저에게는 출마하라고 네. 하는 그런 맞죠? 아주 강권으로 그렇게 들렸거든요. 끝까지 안 하신다고 그러고, 1시간 내내 질문과 답변이 간단해서 안 하십니까? 안 한다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한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결국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우리 김총수께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알 바 아니고요, 그 답변. 자, 오늘도 대충 답변을 하시면 제가 계속 물건 넣어줄 테니까 아시죠? 단단히 각오를 해주시고. 며칠 전에 JTBC를 나가셨어요? 아마 이제 인기를 좀 끌어올려보려고 나가신 것 같은데. 그런데, 손석희 앵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명쾌하지 않다.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거는 제 답변을 못한 게 아니고 일부러 모호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변호를 해주는 거죠. 실드. 그런데 손석희 앵커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분명했고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오는 게 아니고 못한 겁니다. 맞죠? 예, 뭐 아픈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제가 답을 잘 못했어요. 좀 깔끔하게 이렇게 답하지 못하고 버벅거렸죠. 아니 쉽게 인정하면 제가 맥이 빠지죠. 뭔가 이렇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미리 손들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 원칙대로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건데 좀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날 그 인터뷰 가는 길에 그 비박 중진들이 대통령에게 명예퇴진 건의했다라는 이제 속보만 보고 그 내용을 잘 모른 채 가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막 원칙대로 답하면 될 건데 제가 혹시 제가 답을 잘못하면 야권이 유리하니까 즉각퇴진과 60일 이내 대선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공격받을까봐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이런저런 이제 괜한 생각들을 하면서 복잡해졌죠. 그런데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자진 사퇴든 탄핵이든 그 뒤에 후속 절차는 헌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밖에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촛불 민심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 그 뒤에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세요? 네. 후회가 되는 표정이 아닌데 지금 하여튼 후회하셨죠 진짜? 예, 예, 지금도 아쉽습니다. 혹시 사모님한테 바보 소리 안 들으셨어요? 자, 근데 이제 손석희 앵커가 인터뷰를 하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멈춘 부분에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즉각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니까 본인이 가장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장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린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일 테지요. 하지만 그것도 지금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정국이어서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60일 이내 대선은 이런 정치적 계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헌법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왜 그렇게 정했냐? 그것은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죠. 저는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빨리 퇴진하고 또 하루빨리 다음 정부를 출범시키자라는 것이 촛불 민심이라고 보거든요. 헌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 유리하려고 네가 유리하자고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제 말문을 막으려고 그런 정략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죠. 틀린 게 뭡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대통령이 될까 봐 그분들이야말로 이렇게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틀린 건 뭡니까? 하나는 맞다. 내가 유리한 건 맞다. 틀린 게 그러면 너 유리한 계산 아니냐. 그건 틀린 것이라. 예. 그래요? 약간 설득되려고 하는데 한마디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어서 하는 게 뭐냐면 이미 대통령 된 것처럼 행동한다. 예. 저희가 아주 좋은 공격이라고 봐요. 건방진 거 아니냐? 1위가 돼서. 또 다른 후보들한테는 이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표를 직결시킬 수도 있고.
지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대통령 된 줄 착각하는 거 아니냐? 아닌가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통령이 될까봐 무서워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잘못하지 않았으면 뭘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정정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판단받으면 되는 거죠. 지금 새누리당이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한마디로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퇴출될까 봐. 하지만 가짜는 늘 복잡하고 진실은 단순한 법이죠. 판단도 선택도 국민이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좀 행동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이 질문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이재명 시장은 상종가입니다. 본인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은 자꾸, 대통령 될까 무서워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이재명 시장은 사이다다. 예. 근데 문제는 고구마다. 예. 이재명은 빠르고 명쾌한데, 문제는 느리고 뭐하고 답답하다. 이거는 저쪽에서 대통령 될까봐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하는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이다. 문재인 고구마. 고구마 아닌가요? 답답하다. 고구마. 이재명 시장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정말 사이다 맞습니다. 제가 들어도 뭐 시원합니다. 분명하고 위치 선정 빠르고 아주 훌륭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잘하고 있죠. 반면에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판이 좀 약하신데. 좀 정상적인 윤리의식이나 판단력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치료가 필요합니까? 치료가 필요한가요? 알아들으신 척 하시는데. 그럼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뇌물죄가 지금 빠져 있는데. 예, 뭐 지금까지 검찰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뇌물죄까지 이렇게 분명하죠. 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탄핵 사안입니다.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지요. 아주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불행한 일인데요. 하지만 더 불행한 것은 이렇게 헌법을 유린했는데도 또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이 더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불행한 역사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상 하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하야라는 친정 용어가 등장했는데. 친박이 이 3차 담화가 사실상 하야다 이런 주장을 한 걸 저도 봤는데요. 아니 하야라면 대통령이 직접 말하면 되지. 왜 친박이 통역을 그렇게 합니까? 하야면 하야지 사실상 하야. 이건 또 뭡니까? 이렇게 말장난으로 국민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완전 아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예로운 퇴진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하셔가지고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누구 마음대로 용서를 해주냐. 누구 마음대로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인, 범죄자인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준다고 하냐. 그런 공격을 받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아주 명쾌하게 제가 해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의미가 뭐죠? 명예로운 퇴진이? 그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었는데요. 다른 자리에서. 퇴진과 사법 처리는 별개의 문제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것이고, 대통령도 법 앞에 성령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사면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이 선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잘못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게 됐지만 그러나 명예롭게 스스로
퇴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그분을 선택한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이 국민들을 계속 모욕하고 있으니 다 이 소용없는 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소용없는 말이다. 지금 이제 가장 시급한 전국 현안은 이겁니다. 새누리당 비박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태도를 바꿔서 4월 퇴진, 6월 대선 뭐 이런 당론도 정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조건을 달았는데 4월 7일까지 대통령이 퇴진 약속을 하면 그때는 탄핵을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미 얘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뭐 국민의당도 9일 얘기하다가 5일 얘기하다가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2일 주장하다가 또 실패했고 전국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지럽고 복잡하고 이해가 안 가고 여기 어떻게 대응하는 겁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맞는 겁니까 이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실은 단순하고 가짜는 복잡한 거죠. 그냥 간명하게 원칙대로 판단하면 될 문제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은 자격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핵되어야 마땅한 거죠. 그 밖에 모든 복잡한 계산은 다 기만이라고 봐야죠. 이 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이야기를 했는데 임기 단축은 대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또 사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사기다. 만약에 4월에 조건 없이 스스로 사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또 그때 어떻게 또 보상받을 것입니까? 그때 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또 탄핵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선례가 있어요. 과거에 윤부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임을 선언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번복한 그런 역사적 전례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을 끌면서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보이죠. 그 사이에 또 불안한 뭐 안보 국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또 장난을 칠 것입니다. 이런 꼼수들을 다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결국은 지치지 않는 촛불입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이 국민 무수인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국회를 용서하겠습니까? 저는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국민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정말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몇 번 했었는데 오늘 인터뷰 실력이 좀 늦으신 것 같아요. 아직 좋아하실 때는 이러고 3번 남았기 때문에. 자, 어렵게 모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전하는 말 듣고 3부에서 문재인 대표 인터뷰 이어갑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혜는 국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MB 매사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뱅수하고 좀 다른 시간에 이래만 나왔습니다. 왜냐?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지금 여론조사 이런 보면 1등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렸어. 이 대권을 위해서 좀 나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선배로서 그하고 전임 VIP로서 애정어린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 도덕성인 것입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무엇보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신뢰가 생기고 국민들이 자연히 따르는 것이다. 후보 때는 누구나 다 자신있다 말합니다. 하지만은 이 도덕성, 이 완벽한 도덕성을 갖추기라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다. 부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 그런 저는 당부를 맡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해서는 뭘 어떻게 되느냐? 하다못해 멀쩡한 강을 바디베고 외국에서 희한한 강사 산다거나 아무데나 공구리가 치고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그 무엇보다 군대를 좀 다녀야 된다. 왜냐면 저기 우리는 특전사 나왔다네요. 이 사람이 예. 그만 군대 안 갔네. 특전사 그러면 어느 절이야? 그러니까 하지 말이에요. 그래 불공이나 드린다고 해서 그 병역이 해결된 게 아니다. 삼지대론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거에 3당 합당이 네. 있었습니다. 우리 정치, 우리 역사를 크게 후퇴시켰죠. 저는 그것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TK가 PK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정권 연장에 성공했던 것이 3당 합당이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남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정권 연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새누리당의 욕망이 만든 그런 기획이 제3지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은 이 새누리당의 정권 연장 욕망을 정말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이 정말 호남의 민심인지 이렇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제 호남 민심이냐 이렇게 자꾸 재질문 하시는 건데 그 삼지대 얘기하면 항상 친박, 친문 다 모여라 제외하고 이게 주역 키 문장입니다. 극단적인 세력들, 친박 그리고 친문재인을 제외한 합리적인 중도 보수가 삼지대에 모여야 한다.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해요? 그게 그분들의 정치적 의도를 네.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친박은 이미 사실상 후보를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능력을 상실했으니까 결국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문재인을 두려워하는 거죠. 자신만만. 그런데 비박도 네. 후보를 낼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서 권력을 나눠 먹자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제3지대니 뭐니 이렇게 무슨 수를 써도 제가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아낼 것입니다. 본인이 막아내실 거라고요? 예. 국민들이 이미 그런 정치적 의도를 다 간파하고 있고 국민들이 다시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뉴스 공장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김어준 짱. 이제 싫으세요? 김어준 짱. 예. 라디오는 뭐라고요? TBC, TBS. TBC. 일본에 TBC가 있죠. 네. 게다가 거기는 TV입니다. 네. 손석희보다? 김어준. 네. 잘하셨고요. 항상 외우세요. 저희가 손석희 사장님 한번 모셔가지고, 네. 인터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우리 그 손석희 앵커에게 서서바이 할 일은 아니고요. 섭섭하진 않으세요? 그날 제가 대답을 잘못했죠. 그래요? 네. 더더욱 제가 화가 나고 있습니다. 자, 친박, 친문 제외한 얘기 하다 보니까 손학규 전 대표도 생각나요. 손학규 전 대표가 이거 주요 공격수 중에 한 분이거든요. 개헌론자이기도 하고. 문재인 저격수가 참 많습니다만 최근에 또 손학규 전 대표도 나서서 문재인 전 대표가 권력에 눈이 멀었다. 개헌을 거부하는 걸 보고 권력에 눈이 멀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저는 이 안경을 끼고 있지만,
제 눈은 아주 멀쩡하고요. 지금 개헌하자. 네. 제3지대 하자. 하는 분들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욕 아닙니까? 저는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도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지금은 1위지만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반기문 지금 1위의 자신감으로 자꾸 이제 내가 막아낸다. 내가 저지선이다. 나를 넘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반기문 사무총장 이제 곧 귀국하실 텐데, 이분이 1위였어요. 돌아오면 또 바뀔지도 모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은 제가 과거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 그분은 외교보좌관, 네. 저는 민정수석이었고요. 네. 그분이 아시죠? 외교부 장관 할 때도 네. 저는 청와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셨잖아요. 꽤 오랫동안 네. 함께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외교 관료들 가운데 아주 주류 중에 주류시죠. 한 줄로 아주 친미적이고 유능한 그런 외교 관료 입니다. 아니 왜 웃으세요? 이 디스 실력이 굉장히 늦었는데. 아주 유능한 친미적인 관료라고요? 네. 대한민국 외교부가 예, 그렇죠. 친미적입니까? 예. 아주 유능한 친미적인 관료라고요? 귀국하면 그러면 이제 친하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거의 친받고 합류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이분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귀국하면? 그걸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정치를 만약에 한다면, 어디에 합류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그렇게 이제 고민하시지 않겠나 싶은데. 당연한 거죠. 예. 응? 당연한 거죠, 그거는. 예.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어디가 유리한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고심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돌아오시면 바로 1위를 해서 본인을 제치고 질주하지 않을까요, 혹시? 할 수 없죠. 지금 정말 이렇게 전국이 요동치고 있어서,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쨌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대선에 대해서는 누구도 전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는 새누리당은 아웃이다. 저는 그것만큼은 우리 국민들의 공통된 저는 민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반기문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런 선택하기가 지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이런 질문 나온 김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답변하기 껄끄러워하실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 다른 당 대선 주자를 평하기는 조금 그렇죠. 왜요? 예의가 아니죠. 예. 제가 좀 예의가 없어가지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당 대선 주자 이야기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좀 이따 다시 여쭤보고. 그러면은, 박원순.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사이다라고 평가를 이미 하셨고, 본인 고구마라고. 박원순 시장도 네. 참 잘하고 계시죠. 서울시정으로, 능력이 검증된 리더다. 그런 거 말고 좀 나쁜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박원순 서울 말도 느리고 또 많은 요소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특히 당하고 보조를 이렇게 맞출 필요가 또 있고요. 그만큼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이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저는 든든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지 마세요. 약간 설득될 뻔 했는데, 또 그렇게만 설명하시면, 이 정치권이 너무 답답하니까 현재 사람들은 사이다를 원해요. 그래서 입증이 되는 게 이재명 시장 지지율은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재인 지지율은 정체예요. 고구마가 문제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이게. 고구마!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빠르고 분명하게 그리고 즉각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형국인데 지금 그 흐름을 놓치고 뒤에 처져 있다. 지지율이 증명한다.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저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 그 지지율 상승은 아주 좋은 거죠. 사람들은 이재명 시장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걱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야권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거죠. 나중에 누군가가 우리 후보가 될 경우에 그 지지들이 다 함께 모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시장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의원 모두 다 이 지지율이 더 상승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전국 흐름을 놓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엄연히 1번 주자여서 이 전국 흐름이 새누리당의 온갖 계산과 장난에 의해서 역사가 거꾸로 역행하지 않도록 제가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 흐름을 뒤집지 못하도록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고 다시 집권하려면 반드시 저를 밟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역할 끝까지 충실하게 해낼 겁니다. 이거 연습하신 건가요? 저지선 역할, 역사가 역행하지 않도록 내가 1번 주자이기 때문에 저지선 역할을 한다. 새누리당이 역사를 역행시키려면 나를 밟고 넘어가야 된다. 나부터. 답변 괜찮습니다. 이거. 방파제인인가요? 방파제 문재인. 괜찮은 답변이었는데, 근데 이게 본인 앞가림부터 해야죠. 본인 재수쟁인데 남들 챙기다가 또 낙방하고 삼수는 못 하시잖아요. 재수. 예, 삼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함께 가는 것이 제가 이렇게 타고난 기질입니다. 그건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제가 혼자 잘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잘해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 최전방 공격수 역할 이렇게 잘해주고 또 저는 저대로 또 중심 역할 또 확실히 하고 또 우리 다른 대선 후보님들 또 그 각자 영역에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좋은 경쟁해서 힘을 함께 모으면 저는 그때는 상대 후보가 누가 나서든 저는 우리가 문제없이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 후에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 저는 개혁도 훨씬 힘차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고 또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도 그 속에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게 이제 다시 또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시국이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단 말이죠. 엄청나게 빨리 변해서 아침 뉴스 브리핑이 의미가 없어요. 오후 되면은 다른 정국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급변하는 정국에서는 이 정치 지도자가 맨 앞에 서서 전국을 헤쳐나가야 된다. 그런 걸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물론 이제 그 의미 나는 저지선이다. 시대를 역행하려면 날 넘고서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바라는 건 사람들이 맨 앞에서 이 혼탁한 정국에서 맨 앞에 헤쳐나가기를 바라는데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는 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회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맨 선두에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숨만 쉬면 어쨌든 역사는 순간적인 대응으로 그렇게 결판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멀리 있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뚝심, 그런 뚝심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제게는 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또 유불리 따지지 않고 뚜벅뚜벅하는 그런 뚝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뚝심 아니고 둔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좀 둔한 건 예, 맞습니다. 예, 좀 주변에서 많이 좀 놀라고 좀 많이 당황하는 그런 일도 저는 좀 침착하고 담담한 그런 편이죠.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부당, 불의 이런 일에는 아주 예민합니다. 참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후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면에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아마 그때는 불같은 문재인, 호랑이 문재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요. 이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 과거를 대청소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것, 이 모두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호랑이 문제는요? 어음 한번 해보세요. 호랑이 문제. 현안 얘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3차 담화가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전국에 급변하게 됐는데 대통령 본인은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세 차례 담화 내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건데요. 자신이 하는 일은 모든 일이 다 무조건 옳고 그래서 그게 바로 공익이다. 그렇죠. 그게 그런 논리죠.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 네. 좀 이렇게 지금 착각을 크게 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공공 마인드가 전혀 없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